자, 요즘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죠. 자,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도대체 왜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감정 싸움이 격해지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들이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올해 1월 15일 제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을 했고요. 지난해 1년 이상 끌어오던 무역 전쟁을 바로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서 잠정 휴전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양국의 신경전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중국 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미중 양국 관계가 다시 초긴장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 후 그 진원지의 책임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등을 떠밀면서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양국 간의 편파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인들은 상대편의 언론인들을 서로가 추방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전염병 진원지를 둘러싼 양국 간의 신경전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전면화되는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를 아우르는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동안 달러의 패권을 잘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전염병으로 인한 실업률 폭등과 경기 침체로 인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는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후로서 중국의 이 국가 디지털 화폐인 이 인민화폐, 디지털 인민화폐 발행이 발빠르게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의 입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이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발트해 해적가스 간 건설 추진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 간의 갈등, 마지막으로 미국 원유 감산 권고를 거부하고 러시아와 가격 경쟁에 돌입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경쟁 등 미국은 유럽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이 천연 에너지 갈등으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국과 독일, 러시아, 사우디 같은 아시아, 유럽,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자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우선 자기 나라부터 살고 보자라는 심리가 결국 자신들 나라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각국의 갈등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 나라와의 갈등을 이들 나라와 잘 소통을 해서 해결해야지만 다시금 5일 달러의 안정을 불러올 수 있고 이 달러의 기축 체제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자, 문제는 현재 트럼프 정부가 이것을 소통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힘으로써 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경쟁력이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약화가 되어 가고 있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오히려 점점 불편한 약점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실질적인 자국의 경제 시스템의 내실보다는 오직 군사력과 달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무분별한 통화 정책이 결국 달러의 신용을 하락하게 만들어버렸고,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달러라는 총알을 남김없이 쏟아버리게 된 현재 달러의 입지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뭘까? 그것은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매우 발빠르게 적용시켜야지만 지금의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탈달러에 대한 위험성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가 됐었고,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해법은 뭐였느냐? 바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단기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제조업과 인프라가 부실했던 미국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너지 수출 계획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자, 이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셰일가스였습니다.
자, 에너지 사업은 원유처럼 지속 가능한 생산 원가를 가져야 되고 그 수요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투자 대비 채산성이 매우 낮고 환경오염 역시 심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채굴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바위가 많고 지반이 단단한 곳이 많아서 채굴을 한다 해도 수익을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셰일가스 채굴이 중국에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은 알고 있었고 셰일가스의 독점적 위치에서 원유의 증산과 감산을 이 셰일가스를 통해 조율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 무기로 이 셰일가스를 채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미국처럼 셰일가스의 채굴이 비교적 쉬웠다면 미국은 원유 가격을 조율하기는커녕 중국의 셰일가스까지 견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에너지 사업으로 전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미국은 오펙과 함께 러시아의 가스 송유관 압박과 유럽의 가스 송유를 차단하기 위해 반테러리즘을 통한 가스 송유관 피격 등은 물론 시리아 전쟁 촉발과 더불어 이란의 경제 보복을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사우디의 왕자의 난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빈 살만 왕자와 손을 잡고 미국에 유리한 원유 증감산 관리에 힘을 쓴 결과 미국의 셰일 골드러시는 무너지지 않았고 다행히 셰일가스의 생산량 확대를 그동안 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금처럼 미국 경제에 새로운 셰일 골드러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어마어마한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어서 셰일가스에 미국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미국 셰일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으며 국제 유가가 마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 86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03조 원 규모의 채무 만기마저 현재 돌아오고 있는데 약 셰일가스 기업의 60% 이상이 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 상환 불능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채굴이라는 거의 독점적인 이러한 에너지 투자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최대 수출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트럼프 정부는 완전 고용이라는 낙관적인 결과도 남겨주었지만 자 반대로 달러의 가치는 급속하게 훼손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경제 부흥도 원유의 감산과 증산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이른바 내실 없는 경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자, 이 원유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갈등의 전면화와 석유 달러 순환 시스템 붕괴,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야기해볼 문제가 바로 이 미중 무역 협상 타결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미중 무역의 갈등이 재점화가 된 건인데,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 미국과 중국은 2018년 중반부터 이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됐었고, 자, 이렇게 지루한 협상을 계속적으로 보이던 끝에 2020년 1월 15일에 마침내 미중 무역 협정에 일단 이 잠정 휴전을 하겠다라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분명한 것은 결코 완전한 협상은 아니었고요. 언제든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이 발표문에 1단계라는 첫 번째 협상이라는 이러한 수식어를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환율 문제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약 2천억 불 이상의 미국의 공산품과 농산품, 석유류 같은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반면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었던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기왕에 부과하고 있던 고율 관세 세율을 낮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협의한 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과거 협정처럼 어떻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유 무역을 촉진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 무슨 상품을 얼마나 더 수입할 건지에 대한 협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공중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자면 미국과 중국 모두가 매우 대등한 형식의 협상 조건을 가지고 이 날인에 협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협상 내용은 중국이 미국에게 주는 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날인을 서명하고 팩트시트를 백악관 홈페이지에까지 게시를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서명할 것이다 라고 했던 언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리우어 부총리가 대신 서명을 했고, 이 상호 협의한 이 무역 공고문 역시 상무부 홈페이지에만 중국은 올렸다라는 게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결코 중국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협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고, 미국과 중국의 평등한 무역이익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섣불리 직접 날인을 찍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협정을 통해 생기는 자국 문제 책임을 시진핑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발뺌하려는 이러한 면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현재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위안화 계획 역시 미국이 무역 전쟁의 명분을 통해서 개입하려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직접 날인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큰 문제들은 일단 피하고 내정을 수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과거처럼 이번 협정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일단 임시방편으로 양보한 무역 협정에 가까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것은 인내하는 그러한 거짓 행위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시진핑이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추진하려는 진짜 히든카드는 바로 중국몽의 하나인 1대1로 실크로드 프로젝트 때문이고, 1대1로의 국책 사업을 통해서 이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사용되게끔 만들려는 시진핑의 야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1대1로를 비난하고 화웨이를 제재하고 오지 기술을 압박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외치는 이유도 이른바 양자 컴퓨터와 중국의 5G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확충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미국은 무역 전쟁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앞세우고 이것을 이용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명분을 만들어서 디지털 위안화가 1대1로를 통해 기축통화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이 무역전쟁의 진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과 미국이 언론에서 코로나 진원지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논쟁하고 있는 이유, 이것도 사실상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일단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협력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책임을 논해야 하는 문제지만, 미국과 중국이 서둘러서 서로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이유도 바로 이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도전하는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그러한 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미국 달러의 놀이에 어울려 놀아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심리적인 이런 싸움이 현재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가 무너져가는 이러한 경제 종말 상황에서 이것을 타파할 새로운 대안은 오직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미국과 중국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중국은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현재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싸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축통화 패권 싸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바로 기축통화 패권 싸움과 연결해서 바라보시면 모든 흐름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셰일가스 프로젝트는 누가 추진을 했느냐에 대한 진원지까지 올라가 보면
이 셰일가스 채굴은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완전한 고용을 위한 서민 정책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대통령이라는 꼭두각시를 앞세워서 원유는 달러다라는 불변의 가치를 성립시키면서 새로운 화폐 출현을 통해 이 새롭게 변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금 부를 거머쥐려는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합작해 만들어낸 거짓 골드러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 금융 엘리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일과 화폐의 순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화폐, 오일과 화폐에서 이 화폐가 달러가 될지 위안화가 될지 저들이 어떠한 화폐를 선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달러 순환 시스템, 그러니까 석유와 원유와 달러의 순환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엘리트들은 당연히 미국 달러를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현재 이 원유에 대한 현재 상황이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력, 즉 군사력이 타국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미국에게 함부로 개길 수 없을 것이다. 까불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식민지를 전쟁으로 경영하거나 국력의 힘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조공을 받기는 어려운 경제 시스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패권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기축통화를 발권하는 이러한 패권국이 됨으로써 국제금융과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독보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후발국의 경제와 정치적 간섭과 영향력까지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전쟁이라는 것은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은 결국 전 세계의 지탄을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명분 없이도 언제든지 그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권, 즉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자면 군사력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축달러라는 것이죠. 자, 과거 IMF 금융위기 당시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 미국의 금융 자본들이 아시아 증시 교란이라는 반범죄적인 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례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자,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패권국이 후발국의 금융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 인해 저들은 땀 흘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글로벌 경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껏 주워들은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제 지식들은 그냥 개나 줘버리면 되는 것이고,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요, 패권국의 돈놀이에 후발국들이 사기당하는 일종의 도박장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이 지금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기축달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금융계의 큰손들과 시오니스트 세력들 이들과 함께 미국 달러의 태환을 제도화함으로써 과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가 누리던 기축통화의 지위를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미국은 1955년 발발한 베트남전에 막대한 달러를 쏟아붓고 1970년 초반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약진해 나감에 따라 미국의 달러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 비중은 점차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갔습니다. 자, 이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겪고 있을 때 반대로 미국은 인플레와 높은 실업률 양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 달러의 불안감을 느낀 영국 등 일부 달러 보유 국가들은 자국 보유 달러화를 금으로 퇴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에 금의 대량 유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 퇴환 중단을 우격 다짐으로 선포하였고, 그 결과 1944년 이래 미국의 달러당 금 35온스의 퇴환 보장을 토대로 어렵사리 유지되어 온 브레튼 우드 금융
국제금융체제는 비로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태환 중지 이후 달러의 지위에 대한 우려가 잠시 있었지만 미국에는 또 한 가지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었다는 것이죠. 자, 미국은 달러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4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계약 시 반드시 미국 달러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미국은 그 대가로 사우디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합의로 인해 사우디의 원유가 미국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되기 시작을 하자 여타 주요 산유국들도 어쩔 수 없이 최대 고객인 미국을 놓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사우디를 따라감으로써 이른바 석유 달러 본위 순환 시스템이 새롭게 확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구 사우디는 중동의 전쟁 무기를 미국 대통령과 무기 밀매상들을 통해 꾸준히 계약하면서 중동의 갈등과 전쟁을 계속적으로 유도하였고, 자, 전쟁을 통해 원유의 수요를 미국과 함께 조율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미국의 걸프 전쟁 승리 이후에 미국은 달러 이외의 화폐로 원유를 거래하는 것을 제재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 달러 이외의 화폐로 꾸준히 거래 행위를 했던 국가들의 리더들은 모두 척살되거나 경제적 보복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자, 이른바 미국은 힘의 논리를 이용해 이 나라들을 보복했던 것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 마지막으로 리비아 독재자였던 카다피 등이 있습니다. 자, 결국 미국의 힘의 논리가 지금의 원유 달러 체제를 공고화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미국이 석유 달러 순환 시스템을 강력하게 쥐어재음으로써 달러화는 과거 금 본위제를 유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였고, 자, 달러만을 통해 원유를 교환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미국이 구축함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주의는 물론 금 대신 원유라는 새로운 등가 교환의 대체물로서 달러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의 입지를 갖추게 된다면 중국은 자국의 원유를 당연히 위안화로 거래하기 시작할 것이고, 위안화 원유 공급은 1대1로 사업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 경제 입지가 단번에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중국의 많은 자원과 패권 국가 입지의 여파로 인해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했던 이른바 원유 본위제는 서서히 퇴색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이유이며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고 계시는 이 홍콩 보안법, 이거 역시도 중국의 1대1로 추진의 계획이 숨어 있고요. 홍콩 금융을 바로 중국 관할의 감시하에 두고 위안화를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로 변모시키려는 중국몽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진핑의 중국몽 계획에는 금융 허브를 중국에 구축하고 위안화 화폐를 1대1로 전역 각지에 거래토록 하는 것이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이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놓고 흥분하는 이유, 저지하려는 이유 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은 유로화와 달러의 독점 패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은 말이죠. 자, 중국은 과거부터 경제 성장과 더불어 무역량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일단 증가를 했었는데, 이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만 보자면 2013년에 처음으로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미국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미국보다 많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발빠르게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상품 무역을 할 때는 가치가 없는 위안화가 사용될 수가 없었고, 주로 미국 달러만을 사용하여서 그동안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특히 중국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수입할 때조차도 달러를 사용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활한 무역과 에너지 수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달러화의 보유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더욱이 중국은 많을 때 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도 했고, 한때는 세계 최고의 외환 보유국 반열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국채를 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화폐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보니 중국의 대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매년 수천억 불의 무역 흑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달러라는 족쇄로 인해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대여하는 부분 이외에 중국은 외환보유고로 열심히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무리 땀 흘려 중국이 자국 경제를 성장시켜 본들 미국의 화폐 돈놀이에 맥없이 무너지는 일종의 월급 받고 일하는 미국의 머슴살이 나라나 다름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의 이런 머슴살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화폐의 사용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위안화의 사용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인프라까지도 동시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1대1로 프로젝트의 하나의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이 브레튼 우주협정에 따라 워싱턴 DC에 설립된 원래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였지만 트럼프와 보호무역의 대립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 틈을 파고든 중국은 보호무역에 따른 글로벌 무역의 충격을 같이 완화하자라는 이러한 거짓 명분으로 이 리베이트를 IMF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IMF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중국 인민폐를 IMF 특별인출권 즉 SDR 바스켓에 포함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 중국의 인민폐는 먼저 SDR 바스켓에 포함되었던 일본의 엔화나 영국 파운드 스털링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유유통화폐로 이것이 선정되어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중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2018년 3월에 자유유통화폐 권한을 이용해서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개장하기 시작했고요. 기축통화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원유 선물 거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를 빌미로 상하이는 전 세계 3위 이내의 선물 거래 성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위안화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물론이고 중국 화폐로 인민폐를 통한 원유 거래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원유 거래에서 인민폐가 사용되는 상황은 아직 달러화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의 기축통화 방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늘구멍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중국 인민은행이 법정화폐인 디지털 화폐로 직접 발행을 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조만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핸드폰을 통한 전자지불 시스템인 쯔푸바오와 웨이신즈푸를 꾸준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지폐 사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 디지털 화폐로 대체할 이런 시스템이 거의 발전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14억 인구가 디지털 환경에 이미 적응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자, 이제는 법정화폐로서 디지털 화폐가 언제든지 발행되더라도 큰 혼란이 없이 중국 경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자 무역국인 중국이 미국의 석유 달러의 지위에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석유 수입국과 수출국으로서 매우 긴밀한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지불 대금은 이미 중국이 러시아 수출로 확보한 러시아 화폐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도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를 통하여 중국과 상호 보완적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고요. 중국의 적극적인 자금 원조 리베이트가 중국과 EU 간의 정서적 거리까지 좁힐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여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직 미국이 전혀 대처할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외환 준비금의 약 60%가 달러로 거래되는 반면 위안화는 전 세계 결제의 준비금의 2%에 불과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모든 핵심은 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지불되는 수조건의 달러 거래 역시도 뉴욕에 위치한 중앙은행을 통해 결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은 아직 이러한 인프라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큰 약점이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을 그 요충지로 만들어 나가려고 중국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중국이 인민화폐를 기축통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만들어 놓은 길을 저들은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많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1대1로 사업을 통한 인민화폐 신용도를 올려야 함은 물론이고 2%라는 매우 적은 이 보유율, 외환 보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난제입니다. 자, 이것을 중국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의 위안화의 외환 보유율도 끌어올려야 하고, 홍콩의 보안법을 통해 새로운 금융요충지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모든 지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미국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미국이 할 일은 기존의 달러라는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달러로 새롭게 구축하고 원유 증산과 감산 제재를 통해 5일 달러의 훼손을 방지하면서 중국의 기축통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방해 와해시키기만 한다면 중앙은행들은 익숙해진 기존의 달러 시스템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현재 중국은 아직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난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트럼프는 중국이 이 산을 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간섭하면서 버티기만 해도 미국이 승리할 확률은 여전히 아직은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론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한다라고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바람잡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뿐이고, 이 미국의 자국 국방력을 통해 중동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 역시도 현재 압도적인 위치에 미국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과 경제전쟁에 승리하기 전까지는 원유의 주도적인 흐름을 중국이 결코 가져갈 수가 없다는 점을 일단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축통화 이 시스템 계획은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은 저들의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미리 원천 차단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간의 싸움이 매우 물과 불의 전쟁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양상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석유 달러 순환 체제는 그동안 달러의 근본위 폐지 이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탱해온 기둥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원유라는 기둥이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단히 치명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의 국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계의 크고 작은 나라들은 국가 경제의 필수 에너지인 원유를 무리 없이 조달받기 위해 예상의 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무역 흑자를 통해 외환 보유고로 확보하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자, 만약 석유가 달러로 교환되지 않아도 된다면 실제로 수입 수요가 있는 상품들은 수출하는 나라의 화폐를 보유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굳이 많은 달러를 원유 수입을 위해 외환 보유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달러에 쏟아져 나오는 달러의 공급량은 넘쳐나게 되고,
달러의 상대적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자,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달러로 경제 생활을 유지해오던 미국 국민은 그만큼 향유할 수 있는 복지나 생활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히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여 하지 않을 것이고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결국 미국의 내정은 이로써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국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향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정세가 다시 어두워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가 폭락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나라처럼 4천억 불이 넘는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까? 자, 당연히 달러 가격의 하락의 폭만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으로 무역하기 위해 가급적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겠죠. 자, 애석하게도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막을 만한 능력과 대체 방안 그 어느 것도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은 지금의 화폐 전쟁은 결코 우연이 아닌 0.1%의 금융 엘리트들이 새로운 화폐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화폐 전쟁이고요. 이 화폐 전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자들은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그리고 러시아 재벌 올레크 데리파스카, 다음으로 랠리 핑크 블랙록, 다음으로 벤 버냉키, 그리고 비크람 반티트, 조지 소로스 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다보스 포럼이라는 인맥적 사교 회의를 통해 러시아, 중국, 사우디, 독일 등 선진국 거의 모든 곳에서 인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고요. 각국의 모든 화폐 권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 엘리트들은 사실 어느 나라의 돈이 기축통화가 되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광대한 인적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든 자신들이 이용했던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패권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은 어느 나라 화폐에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저들이 일단 그것을 토론하기 위한 일종의 금융 체스판과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아직도 달러에 대한 이런 가치가 있다, 아직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달러에 여전히 힘을 실어줄 것이고, 근데 지금 이 화폐 전쟁에서 여전히 달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그룹이 로스차일드가와 이 록펠러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달러는 조금 더 저들에게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화폐임은 분명하다라고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중국이 기축통화에 대한 조건을 여전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일단 저는 판단이 되고, 물론 그 걸음마가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훨씬 빠르게 도입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아직은 넘보기에는 힘들다 이거죠, 제 말은. 자, 그런 상황이고, 뒤에 뒷배경도 보면 달러를 받쳐주고 있는 든든한 세력이 있는 걸로 봐서 달러가 계속 일단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달러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달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 대체는 되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달러와 디지털 화폐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다 점차적으로 디지털 달러로 바뀌게 되겠죠. 자, 끝으로 지금 달러의 강세가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거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 자, 투자를 할 데가 없는 돈들이 주식으로도 안 가고 현재 부동산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안전 자산을 찾기 위해서 달러로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풀리는데 달러의 이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 매우 좋지 않은 현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자, 이러한 현상은 결국 뭐냐?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외환 보유의 이탈이 심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글로벌 경제는 다시금 핵폭탄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잘 대비하여서 이 소납비를 잘 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